가기 전에 캐리어를 쌌는데요. 코골이 방지용 이어플러그랑 발바닥이 아플 수 있으니까 푹신한 털 깔창도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토스카드. 환전 수수료가 없어서 좋아요. 자전거 타려고 테무에서 500원 주고 구입한 장갑입니다. 이것도 테무에서 8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손가락은 밖으로 나와 있어서 핸드폰 하기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테무에서 캐리어 무게 재려고 구입한 건데요. 3,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동전 지갑을 안 사고 약통에다가 동전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이소에서 약통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것도 테무에서 같이 구매한 핸드폰 거치대인데요. 자유자재로 높이가 조절이 됐고 휴대성도 좋아서 완전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얘는 한 2,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귀에다 바로 착용하는 귀마개도 샀고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비즈입니다. 잘 비껴져서 좋아요. 모자 겸 장갑 기능이 있는 거랑 이 목도리를 챙겼어요. 얘는 캐리어나 어디에 거치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치대인데요. 이것도 꽤나 편리하더라고요. 휴대성도 정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댑터도 챙기고요. 이건 테무에서 2,000원인가 주고 산 가방인데요. 수납력도 되게 좋고 가볍고 정말 잘 산 템입니다. 안쪽 주머니에는 중요한 거 넣고 바깥쪽에 따로 있는 주머니에는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넣었어요. 캐리어 뒤에다 꽂고 다니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번 도쿄 여행은 이 잡템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외에도 한 달 전에 트리플로 계획을 짜고 예약 주차장 예약하고 호텔이랑 가와구치코 왕복버스랑 시부야 스카이도 결제했어요. 제가 7시 30분 비행기여서 집에서 3시 20분쯤에 나왔는데 4시쯤 도착해서 셔틀버스 타는데 오니까 버스가 없더라고요. 첫 운행 시간이 4시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비는 한 7,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키오스크에서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체크인 기계가 먹통이더라고요. 보니까 5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해서 기다렸다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따로 짐을 맡길 건 없어서 카운터에 가진 않았어요. 4번 출국장에서 출국을 했고요. 면세구역 들어오자마자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푸드코트가 6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뜨끈한 김치찌개는 먹지 못했고 파리바게뜨 갔는데 빵이 없어서 GS25에 왔습니다. GS25니까 온갖 샌드위치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매콤새우 샌드위치 맛있게 먹고 트레인 타고 탑승 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비행기에서 볼 나는 솔로 오프라인 저장해놓고 1등으로 비행기에 탔습니다. 가는 비행기에서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으면 후지산이 보인다고 해서 정각에 애써서 자리를 골랐는데요. 완전 날개 자리더라고요. 에어부산 21번 자리였는데 에어부산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창밖을 봤는데 생크림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설산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찌저찌 도쿄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안 좋네요. 이제 이심을 추가를 하고 나리타 공항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1터미널로 나왔고 입국 수속을 끝내고 환전이랑 웰컴 스이카를 사러 갑니다. 비지터 서비스 센터 쪽으로 쭉 가면은 세븐일레븐 A팀이 있는데요. 여기서 토스카드로 수수료 없이 환전을 했어요. 여행하기 참 편해졌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저는 가볍게 5만엔 출금을 했는데요. 도심 곳곳에도 세븐일레븐 가게가 많아서 그때그때 출금을 하면 됩니다. 사실 카드도 되고 네이버페이도 되고 알리페이도 되고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어서 현금 쓸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JR 동일본 여행 서비스 센터에서 웰컴 스이카를 구매할 건데요. 메트로 패스를 할지 웰컴 스이카를 살지 고민을 했는데 메트로 패스는 JR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웰컴 스이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찍고 다니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이제 호텔에 짐 맡기러 갈 건데요. 가기 전에 패밀리마트에서 이로하스도 한 병 샀습니다. 제일 먼저 스카이 액세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40분 내에 한 대여가지고 제가 도착한 시간에는 20분 정도 남아서 3분 뒤에 온다는 게이세이 본선을 타러 가려고 합니다. 게이세이 본선은 스카이 액세스보다 좀 더 저렴하지만 조금 더 늦게 도착을 하는 열차인데요. 도착 시간은 차이가 안 나서 그냥 게이세이 본선에 탔습니다. 저는 평일에 도착을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앉을 자리가 넉넉하게 있더라고요. 스이카로 간단하게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살짝 배가 고팠는데 빵집이 있어서 얼른 들어가 봤는데요. 되게 아기자기한 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먹고 싶긴 했는데 앞으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골라야 했습니다. 크림빵은 좀 더부룩할 것 같아서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을 하다가 이 가게의 넘버 2라고 하는 카레빵을 골랐어요. 가격은 227엔인데 이것도 스이카로 아주 편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바삭한 빵 안에 카레가 들어있는데 되게 조화롭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지하철을 갈아타고 료고쿠역으로 갑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점점 맑아지더니 하늘이 파래졌어요. 료고쿠역은 스모로 되게 유명한 도시라서 그런지 역 안에 스모 선수 사진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서 스모 경기도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또 료구쿠역이 교통의 요지로 역이 2개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중심가에 있는 호텔보다 반 정도 더 저렴해서 여기에 숙소를 잡는 것도 완전 강추해요. 여기가 스모 경기가 열리는 국기관입니다. 캐리어를 맡기고 료구쿠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인 창고나베를 먹으러 왔는데요. 제가 원래 가려고 찾아놨던 곳이 줄이 너무 길고 이제 점심 장사는 끝났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다른 창고나베 집에 왔는데요. 런치 메뉴가 있어서 부담 없이 창고나베를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콜라 2잔이랑 돼지고기 창고나베를 시켰습니다. 창고나베는 이렇게 인당 따로따로 나오는데요. 츠케모노랑 해파리 어쩌고랑 밥 해서 나오는데 스모 선수들이 몸을 불릴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이 창고나베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녁에 먹으면 좀 더 푸짐하게 재료가 들어있는데 이건 런치 세트 메뉴라서 살이 찌기보다는 살이 빠질 것 같은 구성이에요. 약간 돼지고기 샤브샤브 같은 비주얼인데 여기에다가 츠케모노랑 해파리를 얹어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또 여기에 시침이랑 간장이랑 양념이 있었는데 그 양념을 묻혀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양념은 이렇게 3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동글동글한 곤약도 쫄깃하니 맛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말아가지고 국밥처럼 먹었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3가지 간장 소스를 부어서 먹으니까 되게 뜨끈한 게 맛있더라고요. 배도 든든하게 먹었겠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도쿄타워 보러 갑니다. 일본에 1년 만에 왔는데 도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뉴데이즈라고 하는 편의점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도쿄타워는 멀리서도 존재감을 되게 뿜뿜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을 지나서 도쿄타워를 보러 가는 중인데요. 가는 길에 신기한 나무가 있어서 찍었어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길을 잘못 들었지만 되게 운치 있는 곳이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조금 음산해 보이는 신사 같은 게 있는데 이 고양이 동상이 있더라고요. 인상이 되게 험악하죠? 계단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HP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어요. 드디어 도쿄타워에 도착을 했는데요. 목요일 1시쯤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돗자리 가져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이제 도쿄타워를 뒤로 하고 긴자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조조지 절이라고 일본에서 되게 오래된 절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거의 600년 정도 된 절이라고 합니다. 약간 느낌상 일본의 봉은사가 아닐까 싶네요. 긴자에 걸어가던 중에 세븐일레븐을 발견을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마요 빵을 샀는데요.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올 때마다 사 먹는 것 같아요. 팡메종 가는 길에 내추럴 로손이라는 로손 편의점? 마켓 같은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처음 봐가지고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기존의 로손보다 더 다양하고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로손에다가 슈퍼마켓을 더한 느낌이었습니다. 빵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했어요. 빵매종 앞에 가니까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다들 어디 갔나 했더니 빵매종 앞에 있었네요. 빵매종 입구에는 QR코드를 스캔하고 거기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QR코드로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에 대기번호를 받고 줄을 서면 됩니다. 대기번호는 되게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주문도 되게 빠르게 하고 빵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서 갓 나온 뜨끈뜨끈한 빵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빵 가격이 조금씩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저렴한 가격이죠.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소금빵인데 가격 대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맛있었던 건 메론 소금빵이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겉은 완전 바삭바삭한 메론 빵이고 속은 완전 촉촉하더라고요. 이 다음으로는 유명한 아게산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여기는 빵을 튀겨가지고 그 안에 속 재료를 넣어서 만든 샌드위치라고 해요. 샌드위치 종류도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생크림에 딸기가 들어가고 초코 시럽으로 마무리를 한 샌드위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은 850엔 정도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빵매종에서 산 크림 우유 소금빵을 먹었는데요. 이것도 되게 크림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샌드위치가 금방 나와서 한 입 먹었는데 입안에서 빵의 기름이 촉촉하게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생크림이 진짜 듬뿍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긴자 거리를 구경을 하면서 여러 쇼핑몰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후 5시부터 네무로 하나무로 웨이팅 번호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구경을 하다가 5시에 식당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긴자 거리에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유명한 긴자식스 건물도 봤고요. 유니클로 긴자점에서 SNS에서 본 흔들리는 옷들도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 유니클로는 12층까지 있더라고요. 12월 말인데 도쿄 날씨가 거의 가을 수준이어서 이런 패딩은 잘 안 팔릴 것 같더라고요. 딱 후리스 정도가 적당했던 날씨였습니다. 패딩을 입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제 바로 근처에 있던 GU에 왔는데요. 여기가 유니클로 같은 옷을 파는데 유니클로보다는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컨셉이 유니클로랑 똑같죠? 가격은 진짜 저렴하긴 저렴하더라고요. 이 목도리도 990엔밖에 안 했어요. 근데 소재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구경을 하다 보니 이제 거의 5시가 돼가지고 도쿄 플라자에 있는 네무로 하나무로 웨이팅을 하러 갑니다. 네무로 하나무로는 회전 초밥집인데 되게 맛있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오키나와에서는 구루미 스시, 오사카에서는 쿠라 스시를 먹었었는데 도쿄 네무로 하나무로는 어떤 맛일지 기대를 잔뜩 하고 갔습니다. 5시 전부터도 줄을 쓴 건지 이미 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일단 키오스크에서 접수를 했는데 215번으로 64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리는 동안 거리 구경을 하면서 로프트에 살 게 있어서 로프트에 갔습니다. 여기는 이것저것 안 파는 게 없는 잡화점인데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선물도 살 겸 갔습니다. 2층은 화장품, 3층은 생활 잡화인 것 같아서 저는 4층에 있는 주방용품을 구경을 하러 갔는데요. 여기에 노노지 양배추 채칼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양배추 채칼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닫자마자 바로 썰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릇들도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수저 받침도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았고 선물하기 좋아 보이는 젓가락 세트들도 있었어요. 젓가락도 디자인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종지도 구경을 하고 이런 특이한 접시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후지산 모양 간장 종지랑 양배추 채칼 그리고 그라탕 그릇이랑 젓가락 세트 가발이 붙지 않는 주걱을 샀습니다. 다 해서 9,000엔 정도 나왔어요. 선물 포장도 예쁘게 가능해서 선물용으로 산 거라면 포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로프트 쇼핑을 마치자마자 바로 입장 시간이 다가와서 네무로 하나무로에 갔습니다. 회전하고 있는 초밥을 먹어도 되고 번호를 적어서 따로 주문을 해도 돼요. 스시가 되게 신선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가라아게를 먹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떡갈비 스시도 먹었습니다. 이건 새우초밥인데 익은 새우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익은 새우더라고요. 나름 먹을만 했습니다. 이건 게살초밥인 것 같은데 다 익어서 저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릇 색깔별로 금액이 다른데 아무래도 비싼 초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맥주도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고 해요. 냉우동도 주문을 했는데 면이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셜 초밥이 준비가 된 건지 엄청 두툼한 초밥을 먹을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인 것 같아서 얼른 손을 들어서 받았는데 도톰하니 맛있다고 하네요. 배부르게 초밥도 먹고 디저트도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초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로손에서 장을 봐서 갔는데요. 이 오하요 우유 푸딩이 맛있다고 들어서 먹어봤는데 푸딩을 안 좋아하는 저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참치마요 삼각김밥도 하나 먹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 참치마요가 왜 일본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유독 더 맛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밥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마감 세일을 하는 건지 50엔을 더 저렴하게 팔아서 사왔는데요. 뭔가 약밥 같은 맛이 났어요. 근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맛있다고 유명한 가라아게 군인데요. 유명한 만큼 맛있겠거니 싶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그냥 밑에 있는 치킨을 사 먹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그런지 이런 조각 케이크도 팔고 있었는데 크림이 완전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도쿄 여행 두 번째 날은 후지산 보러 가와구치코 가는 날인데요. 일찍 출발해야 길이 안 막힌다고 해가지고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게다가 신주쿠 버스터미널이 좀 복잡하다고 해서 일찍 왔는데 버스터미널 가는 길이 표지판으로 다 안내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어요. 버스 예매는 출발 한 달 전에 예매를 했고요. 갈 때 자리는 왼쪽 맨 앞자리가 후지산이 잘 보인다고 하고 올 때는 오른쪽 맨 앞자리가 후지산이 잘 보인다고 해요. 한 달 전에 하이웨이 버스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면 온라인 할인으로 200엔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가 있어요. 터미널에 도착하면 전광판에서 본인이 탈 버스의 승차장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두고 대기를 하면 됩니다. 버스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가도 돼요. 저는 1시간이나 일찍 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먹을 생각입니다. 버스는 한 2시간 정도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때문에 걱정인 분들도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는 무난한 오렌지 주스랑 오므라이스 골랐어요. 뜨끈한 녹차도 같이 샀는데 추워서 그런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므라이스는 딱 새콤 달달한 케찹밥에 계란이랑 같이 먹는 그 맛입니다. 오므라이스랑 오렌지 조합이 좋네요. 버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껌이나 사 먹을 겸 편의점에 다시 갔는데요. 도쿄 바나나를 팔고 있는데
터미널이라 그런지 좀 비싸게 팔고 있어요. 아까는 그냥 지나쳤던 도넛 코너도 한번 구경해주고 뜨거운 차 종류도 한 번 더 봤습니다. 밥 먹었더니 텁텁해서 민트껌을 샀는데 껌을 씹어주면 소화가 잘 돼서 바로 다음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1등으로 버스에 올랐는데요. 버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 짐을 얹을 수 있는 짐칸도 있네요. 쭉 뒤로 가면은 화장실이 맨 뒤에 있는데요. 버스에 화장실이라니 더러우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역시 일본의 버스 화장실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되게 깨끗했어요. 세면대랑 손 말릴 수 있는 곳도 있네요. 이 정도면 사용할 만하다 싶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앞도 뻥 뚫려 있고 옆에 창문도 뻥 뚫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게 후지산을 구경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이 밝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요. 이른 오전이라 그런지 길도 별로 안 막히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2월인데 아직 단풍이 있어서 가는 길 풍경도 되게 예뻤어요. 버스에는 이렇게 충전 콘센트가 있어서 어댑터도 챙겨오면 핸드폰 충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노트북이나 게임은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12월은 그래도 날씨가 좋고 후지산이 잘 보이는 달인데요. 그래도 오후보다는 오전 일찍 가는 게 후지산을 더 선명하고 밝은 하늘 아래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길 막히기 전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1시에 후지산에서 시부야로 출발을 했는데 거의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퇴근 시간대에 가면은 5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일기예보에서 여행 전날까지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맑은 날씨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유튜브에 후지산 라이브도 있으니까 일기예보 날씨랑 실제 후지산 날씨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후지산을 구경하며 2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8시 30분쯤에 도착을 해서 전동 자전거 가게가 문을 여는 9시까지 로손이랑 세븐일레븐 구경을 갈 생각입니다. 여기 후지산에 있는 로손은 사람들에게 사진 찍는 명소라고 알려져 있어서 후지산에 오면은 꼭 사진을 찍으러 가는 곳인데요. 뉴스에서 하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무단횡단을 해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가림막은 없더라고요. 아침이라 그런지 사진 찍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얼른 한 컷 찍고 편의점 쇼핑하러 갈 생각입니다. 로손 지붕 위에 절묘하게 후지산이 들어있긴 하네요. 일본 편의점에는 화장실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후지산, 로손이랑 세븐일레븐은 관광객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화장실이 잠겨 있더라고요. 가와구치코 역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손에서 핫바랑 피자 호빵을 사왔는데 이 핫바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잔뜩 씹혔어요. 피자 호빵도 치즈가 잘 늘어나고 피자 소스랑 조합이 되게 맛있었어요. 로손에서 산 건 금방 해치우고 바로 세븐일레븐 털러 갔는데요. 이번에는 핫도그를 챙겨왔습니다. 예전에 핫도그를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엄청 바삭바삭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소시지 퀄리티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추가로 오독오독 터지는 식감이 환상적인 소시지도 샀습니다.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맛있어요. 편의점에서만 삼시세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편의점 간식으로 한참 먹다 보니까 9시가 돼서 전동 자전거를 빌리러 갔는데요. 저는 딱 3시간만 빌렸습니다. 배터리는 100%로 끼워주고요. 인적사항만 적으면 여권이나 증거품을 맡길 필요도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밟으면 쭉 나가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안 타는 걸 추천드려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더라고요. 저는 가와구치코에서 생겐공원을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가는 길에 오이시 공원 다리 위에서 후지산 구경을 하고 다리 밑에도 내려다봤는데 얼마 전에 눈이 온 건지 바닥에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겐공원을 가는 길에 터널이 있었는데요. 이 터널이 내리막길이었는데 가도 끝나지 않아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몸이 뒤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가로등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내리막길에서 구조물에 머리를 박을 뻔했어요. 여행자 보험도 안 들었는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사히 생겐공원에 도착을 하고 계단을 한참 올라가면 이런 미니 신사도 있더라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참 일본스러워서 눈에 담아봅니다. 끝나지 않는 계단을 또 올라가면 이제 후지산을 정면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올라왔어요. 여기엔 650그루의 왕벚꽃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 4월 벚꽃 시즌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네요. 절경이라는 5층 탑과 후지산을 구경하고 내려가는 길에 곰이 출현할 수 있다는 주의 안내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곰이 나타나도 나를 공격하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500엔짜리 운세 뽑기도 있었는데 후지산 모양이 좀 조잡해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염원을 적는 나무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소원을 적으면 이루어질까요? 여기는 참배를 하는 곳인가 봅니다. 여기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신사에 들어가라는 의미일까요? 검색해보니까 왼손을 씻고 왼손에 남은 물로 입안을 헹구라는데 입을 헹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시 가와구치코 역을 가고 있는데요. 눈이 안 녹아서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자전거가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서 그냥 끌고 가고 있어요. 눈이 오거나 쌓여있는 날은 자전거를 타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도쿄나 신주쿠에서 출발하는 일일 패키지를 신청하는 게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심은 우동이랑 장어덮밥을 먹으려고 근처에 맛집을 검색해서 왔는데요. 텐동이랑 장어덮밥, 우동을 팔고 있는 곳이었어요. 가와구치코가 우동으로 또 유명하다고 해서 우동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자전거도 열심히 탔겠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장어덮밥이랑 텐동이랑 새우튀김 우동 세트를 주문했어요. 다 합해서 7,761엔 나왔네요. 말차 후식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르페도 있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금방 메뉴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가져다 준 건 새우튀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중에 미소시루가 포함되어 있는 텐동이랑 장어덮밥 세트에 들어가는 미소시루는 직접 셀프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미소시루가 포함되어 있는 메뉴가 아니면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텐동을 찍어 먹을 쯔유도 담아갔습니다. 돌아오니까 우동이랑 텐동도 나와 있네요. 쯔유에다가 새우튀김을 찍어 먹었는데 바삭하니 맛있더라고요. 우동도 뜨끈하고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동 종류가 도상면처럼 널쩍한 거랑 기본 우동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 우동을 먹었어요. 소금 종류가 말차 소금이랑 유자 소금이랑 카레 소금이 있었는데 셋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가와구치코에서 판매하는 소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카레 소금이 제일 맛있었는데 그냥 소금에다가 카레가루 타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치미 같은 스리다네라는 가루가 있었는데요. 이거 먹어보니까 매콤하고 맛있는 게 제 입맛에 딱 맞아서 2통 사와서 하나는 선물하고 하나는 제가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시치미에다가 고춧가루 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어덮밥이 나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계산하는 코너에 아까 그 시치미가 종류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병에 들은 조그마한 걸로 샀습니다. 가게를 나와서 기념품 샵에 가니까 기념품 샵에서도 팔더라고요. 후지산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굿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석을 하나 사가려고 자석 구경을 했는데 어떤 자석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생긴공원이랑 후지산이 같이 나온 자석을 사면 좋겠다 싶어서 생긴공원, 후지산, 벚꽃 이 세 가지로 골랐습니다. 벚꽃, 후지산 느낌의 술잔도 있었는데 이 술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술을 마시질 않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쁜 찻잔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시부야로 가려고 가와구치코 역에 왔는데요. 오후 12시 30분쯤 되니까 날씨가 엄청 어두워지더라고요. 아침 8시 반쯤에는 후지산이 그렇게 잘 보였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이렇게 어두워진 걸 봐선 역시 후지산은 아침 일찍 와야 되나 봅니다. 가와구치코 역에도 이런 기념품들을 살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후지산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이건 화산 폭발할 때 탄 돌을 표현한 가라아게인 것 같더라고요. 후지산 모양 어묵도 팔고 있어요. 시부야 가는 버스가 도착하려면 아직 1시간 정도 남아서 가와구치코 역 앞에 앉아서 후지산 구경을 했는데요. 계속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좀 추워져서 가와구치코 역 주변도 한번 구경을 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후지산 있는 곳이 도쿄 시내보다 기온이 한 10도 정도 더 낮아서 따뜻하게 입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와구치코 역에서 왼쪽으로 오니까 약간 옛날 기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엄청 잘 나올 것 같은 포토스팟이었습니다. 후지산이랑 가와구치코 역이랑 기차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버스 시간이 다가와서 정류장으로 왔는데요. 정류장도 여러 군데에 있어서 본인이 타는 버스가 이 정류장이 맞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돌아가는 버스에서는 오른쪽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여기에서 후지산이 계속 창문에 보이기 때문에 가는 내내 후지산을 구경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시 30분에 출발했는데도 길이 너무 막혀서 시부야역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내렸습니다. 여기는 도쿄의 신도시 같은 곳인데요. 약간 광교 아브니프랑 느낌이 나네요. 아무튼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시부야로 갔습니다. 시부야에서는 시부야 스카이를 5시에 예약을 해서 바로 시부야 스카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지산만 담고
다음 영상에서 시부야 스카이도 담을 예정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후지산 갔다가 시부야로 돌아와서 5시에 예약해놓은 시부야 스카이 보러 가는 중인데요. 가는 길에 오징어 게임 홍보하는 거를 봤어요. 일본 메인 거리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다니 이번 오징어 게임은 잘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도 보는 거 말고는 인터넷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 2기가를 샀는데 하루에 최대 400메가밖에 안 썼더라고요. 할인받아서 3,400원에 샀지만 다음엔 1기가짜리로 사야겠어요. 시부야 스카이 전용 엘베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시부야 스카이는 한 달 전에 예매를 했어요. 이건 입장 QR코드 찍으면 가차를 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고장났는지 안 되더라고요. 5시보다 일찍 도착해도 딱 5시에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부야 스카이 옆에 있는 기념품 샵을 좀 둘러봤는데요. 하치 캐릭터 소품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부 예매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주말 시부야 스카이는 무조건 한 달 전에 구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입장을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그 유명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가 보이네요. 줄 서서 QR코드 찍으면서 입장을 하는데요. 14층에서 45층까지 한 방에 가는 엘베를 타고 이제 시부야 스카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엘베 천장에서는 이런 화면을 보여줘요. 도착하면 이제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다 보관함에 넣어야 되는데요. 핸드폰 말고는 다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보관하려면 베겐이 필요하다는 거. 시부야 스카이 가시는 분은 꼭 베겐을 챙겨가세요. 야외에 입장하자마자 1층에 있는 벽이 없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에 올라가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완전 생생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제일 높게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가면 도쿄타워랑 스카이트리가 한눈에 보여요. 사실 노을까지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12시 땡 하자마자 예매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다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가 지고 들어갈 수 있는 5시로 예매했습니다. 포토스팟은 줄을 서서 한 명씩 사진을 찍고요. 고층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자 같은 것도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해먹에 누워서 하늘을 볼 수도 있어요. 시부야 스카이 구경을 끝내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짐을 찾고 실내 관람도 할 예정인데요. 실내로 들어오면 거울처럼 반사되는 은색 풍선 조형물이 있어요. 여기서도 사진 한번 찍어주고 바깥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밖으로 나갑니다. 야경을 보며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네요. 이제 완전히 밖으로 나가기 전에 기념품 샵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석 모으는 걸 좋아해서 예쁜 자석이 있나 구경하러 갔는데 하치코 굿즈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있었는데 소주잔이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가격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됐는데 소주잔에 물을 마시는 상상을 하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석도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이거 한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 저녁으로는 우토야끼라고 하는 몬자야끼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오사카에서는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도쿄에서는 몬자야끼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상상되는 맛이긴 했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맛집을 찾아서 가봤습니다. 여기가 일본 회사원들이 퇴근 후 방문하는 로컬 찐맛집이라고 하네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대형 철판이 있었고 QR로 접속을 하면 이 안에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철판 스키야끼랑 명란 계란말이를 사이드로 주문하고 소고기 몬자야끼에 김치랑 파를 추가하고 원조 에비다시 몬자도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주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료는 레몬 하이볼이랑 메론 소다 주문했습니다. 사이드랑 첫 번째 몬자야끼는 직원분이 조리를 해주시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나온 게 명란 계란말이인데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명란의 짭조름한 맛과 계란의 담백한 맛이 엄청 조화롭고 맛있더라고요. 명란도 아주 듬뿍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조 새우 몬자야끼인데요. 직원분이 직접 처음에는 해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고 두 번째부터는 직접 해먹으면 돼요. 보니까 새우를 잘 으깨가지고 새우의 엑기스를 몬자야끼에 넣고 있네요. 이렇게 잘 볶아주다가 바닥에 눌러붙인 다음 잘 긁어 먹으면 됩니다. 맛은 약간 묽은 오코노미야끼, 묽은 타코야끼 같은 느낌이었어요. 톡 쏘는 음료가 꼭 필요한 맛이었습니다. 원래 콜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일본은 메론소다죠. 몬자야끼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이번에는 직접 조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소고기 몬자야끼는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스키야끼 사이드로 주문한 거 직원분이 조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넓적하고 얇은 소고기에다가 간장을 뿌려서 계란을 찍어 먹는 게 전부이더라고요. 이게 1,000엔이 넘었는데 맛은 정말 있었지만 조금 비싸서 추천하지는 않는 메뉴입니다. 이 계란 국물은 제가 몬자야끼 만들 때 요긴하게 사용했어요. 사이드로 김치랑 파도 주문을 해가지고 잘 섞어 먹었는데 김치가 들어가니까 김치 부침개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짭짤하고 감칠맛이 나는 게 입맛이 확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먹고 계산하면 이런 코인을 하나 주는데요. 이 코인으로 뽑기를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불량식품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초딩 때 많이 먹었던 건데 추억 돋네요. 이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왔는데 여기에 하치코 동상이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충견이었길래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시부야 밤거리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루미네이션 구경도 하고 맘스터치도 구경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일본에는 도심 한가운데에 이케아가 있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핫도그를 사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도쿄 긴자점에서 로프트 갔다가 예쁜 템들이 너무 많아서 시부야점도 왔는데요. 그릇이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비슷비슷한 것도 많이 팔고 있었고 긴자점에서는 못 봤던 그릇도 있었어요. 이 금붕어 컨셉은 긴자점엔 없었는데 시부야점엔 있더라고요. 돈부리 그릇이 되게 탐났는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이 금붕어 돈부리 그릇이 한 7만 원 정도 했어요. 두툼하고 예뻐서 가격대가 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선물 살 때 주의할 점이 네이버나 쿠팡에 검색해보고 한국에서는 안 파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면은 선물하기 낭패인 경우가 있거든요. 로프트에 인생 네컷도 있네요. 이번엔 파르코 백화점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식당가에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이런 특이한 주점도 있었고요. 닌텐도 굿즈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카페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 카페인 줄 알았는데 음식도 귀염뽀짝한 게 맛은 모르겠지만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부야에 메가 돈키호테에 갔는데요. 메가인 만큼 좀 크겠거니 싶었는데 생각보다 협소하더라고요.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뭘 사야 할지 정리도 좀 했습니다. 이 초콜릿이 되게 인기 있는 초콜릿인데 안에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엄청 부드러운 파베 초콜릿 맛이에요. 일본 하면 말차니까 말차 라떼도 하나 살 생각입니다. 보니까 쿠팡이 안 팔아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스타벅스 말차 라떼도 있었고요. 이 후리카케도 되게 유명하던데 맨밥에 뿌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멜트키스 초콜릿도 맛있다고 해서 꼭 사가려고요. 크림이랑 쿠키랑 뒤바뀐 오레오 과자도 있네요. 그리고 키캣은 하도 먹어서 이번엔 구입하진 않았어요. 겨울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포키 페페로도 맛있다고 해서 여러 개 샀습니다. 두꺼운 빈츠인 알포트도 선물용으로 좋고 맛있어서 봉지로 개별 포장된 걸로 구매했습니다. 돈키호테 SM 스테이션도 있네요. 나가는 길에 돈키호테 수조에 엄청 큰 구렁이 같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제 입맛에 딱 맞는 이치란 라멘도 봤습니다. 이제 시부야에서 제일 유명한 일루미네이션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봤는데 파란 색깔 조명으로 엄청 빽빽하게 꾸며놔가지고 약간 저승에 온 느낌이었어요. 파란색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이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은 메인 광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유리구슬 같은 거 안에 반짝이가 날리고 있는 모습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 가지 푸드트럭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쭉 따라서 걸어 나오면 하라주쿠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지는 못했고 세븐일레븐에서 야식으로 먹을 주먹밥이랑 맛있다고 유명한 브릴레 아이스크림도 하나 샀고요.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도 사고 맛있는 치킨도 하나 샀습니다. 이 치킨이 저는 BBQ 치킨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엄청 매콤하고 바삭한 튀김에 엄청 부드러운 속감. 집에 와서 브릴레 아이스크림을 열어봤는데요. 아무리 두들겨도 겉에 이 딱딱한 코팅이 부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켠에 빼두고 주먹밥부터 먹었는데 악마의 오니기리라는 이 주먹밥은 그냥 후리카케에 뿌린 맛이더라고요. 꽤나 먹을만 했습니다. 드디어 브릴레를 깨는데 성공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진짜 엄청 달더라고요. 이게 왜 유명하지 싶은 맛이었습니다. 이 햄, 오이, 마요네즈 샌드위치는 진짜 맛있어요. 항상 먹는 샌드위치입니다. 스이카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먹다 보니까 금방 돈을 다 써버려서 2,000원씩 추가로 충전했어요. 오늘은 오타쿠의 성지라고 하는 아키하바라에 가는 날인데요. 요즘은 그것도 옛말이고 요즘 오타쿠는 아키하바라에 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혹 음식점에서 토스카드가 안 되는 곳이 있어서 현금도 좀 더 뽑았습니다. 2만엔 정도는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게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수수료 내고 환전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키하바라에 좀 일찍 도착해서 빅카메라라든지 라디오 회관, 문 연 곳이 없어서 먼저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요. 식당들도 문 연 곳이 별로 없고 요시노야, 카츠야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밖에 문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요시노야에 갔습니다.
요시노야가 다른 프랜차이즈들보다 규동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어 메뉴도 잘 돼 있어가지고 주문하기 쉽습니다. 밥 리필은 무료로 가능하고 아침 식사라 그런지 가격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저는 소고기 카레를 주문했습니다. 규동도 주문을 했는데요. 사이드로 김치랑 된장국도 주문을 했어요. 신선한 계란을 직접 깨서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한 다음 규동에다가 넣어 먹는 방식인데요. 고기가 잔뜩 올라가 있고 노른자도 안 터지고 되게 싱싱하더라고요. 규동 한 입 먹어봤는데 진짜 규동 맛집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소고기 카레도 딱 일본 카레의 그 달짝지근하면서 하이라이스 같은 맛? 저는 시치미를 조금 뿌려 먹었는데 그래도 아침 식사 저렴하게 괜찮게 먹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카드를 쓰고 다녔는데도 동전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서 이 동전 털라고 바로 앞에 있던 카페도 갔습니다. 이 카페에 가니까 다들 빅카메라라든지 상점 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저는 말차라떼 먹었는데 따뜻하니 괜찮았습니다. 창밖을 구경하면서 마셨는데 예쁘게 꾸미고 가는 분도 있네요. 이제 빅카메라 오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자리를 정리하고 빅카메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9시 30분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꼭대기층부터 둘러보고 내려오려고 벨벳 타고 8층부터 갔습니다. 후지선에서 열심히 타고 다닌 전동 자전거가 있네요. 가격은 좀 사악합니다. 여기에도 가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둘러봤는데 신기한 가차들이 많았어요. 이런 음식 모형 가차도 있었고 버터 아몬드 열쇠고리도 있었고 귀여운 캐릭터들이랑 이런 휴지도 있더라고요. 휴지는 좀 탐나긴 했는데 어디에 걸지 고민하다가 하진 않았고 이런 화장품 뽑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화장품 기능이 있는 걸까요? 해리포터 뽑기도 있었고 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TV 전시관도 한번 둘러봤는데 LG TV가 있더라고요. 이게 3천만 원짜리 88인치 OLED 8K라네요. 메모리 카드도 구경을 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런 AI 번역기도 있었는데 팝하고나 구글 번역이랑 다르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빅카메라를 구경하고 이제 라디오 회관에 가고 있는데요. 라디오 회관 근처에 가니까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는 건물을 한 바퀴 뺑 둘러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줄을 서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건물 들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줄을 서서 차례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유희왕 카드라든지 피규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카드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카드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추억의 유희왕 카드인 것 같고 약간 카드 게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원피스 카드는 무려 6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형 피규어를 파는 곳인 것 같은데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옷도 사람 옷 가격이랑 똑같았습니다. 부츠도 팔고 외투도 팔고 다양한 거 팔고 있네요.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인형이겠죠? 약간 총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저는 이 모조조조라는 피규어 마스코트를 뽑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박스 애들은 토이스토리라든지 이것저것 다양하게 뽑고 싶은 게 많았는데 어디에 끼고 다닐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일 무난한 게 모조조조 피규어 마스코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500엔 주고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노란 거를 좋아해가지고 노란 거 아니면 하얀 거 못해도 분홍색이 나오길 바랬는데 뽑으니까 파란색이 나오더라고요. 파란색 볼이 나왔을 때부터 좀 쎄하긴 했는데 까보니까 역시나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어보니까 꽤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완전 찐 파란색이었는데 귀엽게 생겨서 가방에 걸고 다녔습니다. 500엔짜리 치고 꽤 퀄리티가 좋았어요. 라디오 회관에 나와서 이제 아키하바라 거리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12월 말인데도 아직도 거리가 단풍으로 노랗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구경하면서 힐링도 됐습니다. 아키하바라가 예전 같지 않다지만 여전히 거리는 되게 활기를 띠고 있더라고요. 애니메이트나 라디오 회관이나 빅카메라에 가면 거의 90%가 남자분들이에요. 저는 아키하바라에 있는 돈키호테 구경을 왔는데요. 돈키호테에서 10,000엔 이상 구입하는 면세 쇼핑을 하실 거면 사람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보다 점심에 사면은 면세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롯본기에서 1시간을 줄 서서 면세 받은 것 같아요. 이치란 라멘 컵라면은 처음 보는데 인기가 많은 거지 거의 다 팔렸더라고요. 이 UFO 라면은 맛있다고 해서 사 먹어봤는데 실패했고 이번에는 라멘의 원조라고 하는 릴산의 시푸드 라면을 샀어요. 이 마파두부도 진짜 맛있어서 한 2개는 산 것 같아요. 돈키호테 구경을 마치고 나왔는데 옆에 크레페 파는 곳이 있어서 제가 크레페를 또 좋아해서 하나 사 먹었습니다.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이는 24번 이치고 초코 쿠키 아이스로 주문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크레페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골라 먹기 좋겠더라고요. 이게 이치고 초코 쿠키 아이스인데요. 비주얼이 사진 찍혀 있는 거랑 완전 똑같죠? 맛도 진짜 훌륭했어요. 다음으로 여관에 딸려있는 디저트 집에 갔는데요. 산타로 되게 예쁘게 꾸며놓은 디저트들이 많았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다 먹고 저 트리랑 산타를 가질 수 있어서 어떤 걸 살까 고민하다가 너무 큰 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조그만 티라미수 케이크를 주문했는데요. 산타가 되게 귀엽죠? 저는 이거 휴지에다 꽂아놓고 쓰고 있어요. 티라미수를 사고 좀 더 다른 가게들도 구경을 했는데요. 예쁘게 포장해서 초밥을 팔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가격도 진짜 저렴했습니다. 일본이 도시락에 진심이다 보니까 아주 때깔도 곱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산 티라미수 컵케이크를 먹어봤는데요. 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으로 들고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산타랑 트리는 빼가지고 휴지로 잘 닦아서 주머니에 넣은 후 본격적으로 퍼먹어봤는데요. 그렇게 달지 않고 쌉싸름하고 부드러운 게 되게 맛있었어요. 점심은 도쿄역에 있는 라멘 스트리트 가서 먹을 생각으로 도쿄역에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찍지 못한 도쿄역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서울역처럼 되게 예스러운 건물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마루노우치 중앙 출구 쪽으로 나가면 도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장 같은 곳이 나오는데요. 서울역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찾아보니까 도쿄역을 설계한 에데저가 서울역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높은 건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도쿄역에 들어와서 라멘 스트리트에 갈 예정인데요. 여기에 유명 라멘 맛집을 다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상점을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해리포터 상점이 아주 인기 대폭발이더라고요. 여기 입구에 엄청 리얼한 도비가 전시돼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도비는 유리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귀여운 짱구 굿즈 파는 곳도 있었는데 짱구랑 짱아랑 둘 다 어린 아간 표정이더라고요. 도쿄 바나나 가게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서 선물을 사서 가나 봅니다. 이제 라멘 스트리트에 도착을 해서 어떤 라멘을 먹을지 골라봤는데요. 제 입맛에는 이치란 라멘이 딱 맞지만 그래도 일본 현지의 라멘을 맛보고 싶어서 토로리 소바라는 라멘을 파는 곳으로 왔어요. 오스스메였던 토로리 소바 주문을 하고 주문표를 뽑아가지고 줄을 쓰면 됩니다. 라멘집이고 금방 나오다 보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테이블에 여러 가지 소스가 있었는데 마늘이랑 알 수 없는 초록색이랑 빨간 양념이 있었습니다. 토로리 라면이 나왔는데 비주얼이 되게 좋아 보이죠? 속에서 라면을 꺼내봤는데 딱 봐도 정말 찐득찐득한 게 느껴지네요. 맛은 진짜 있었는데 조금 짜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딱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마늘도 왕창 넣어서 먹었습니다. 매콤할까 싶어서 빨간 소스도 넣어서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뜨끈한 라면 먹고 이제 스즈메 문단 속의 명장면의 배경으로 나왔던 곳을 구경하러 가고 있는데요. 출구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상한 출구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돌을 전시해놨더라고요. 번역기를 돌려봤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보니까 약간 엇비슷한 곳이 나왔는데 조금 애매해가지고 위를 올려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서 다시 길을 건너고 계단을 올라서 다리 위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여행의 묘미지만 HP가 빠르게 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길을 건너면 이 다리 밑에가 바로 스즈메 문단 속에 나왔던 도쿄 상공 명장면의 배경지가 된 곳인데요. 이 출구에서 나오면 될 것 같더라고요. C12번 출구라고 하네요. 먼 길 돌아서 도착한 스즈메 문단소 명장면입니다. 아침에 아키하바라에 갔으니까 이번엔 이케부쿠로에 왔는데요. 아키하바라가 남자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이케부쿠로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케부쿠로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인 선샤인시티인데요. 여기에 최대 규모의 가차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스포츠를 다 같이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는 이 가차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뽑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300엔밖에 안 하고 재미로 뽑을 수 있으니까 기념 삼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과일이 잔뜩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 980엔밖에 안 해서 사 먹고 싶었는데 도쿄역에서 라면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이번엔 그냥 패스했습니다. 이제 3층에 있던 세계 최대의 가차샵이라고 하는 뽑기를 하러 왔는데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뽑기로 만들어서 넣어놨더라고요. 다마고치 반지도 있었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침낭 키링 뽑기도 있었고요. 무슨 슬리퍼, 수건,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이런 자전거 같은 것도 있고 호빵, 식빵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포키도 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뽑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뭘 뽑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거쿠역에서 3위를 묵었으니까 스모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300엔밖에 안 하고 귀여워서 얼른 뽑아봤습니다. 엄청 동글동글한 스모 선수가 나왔는데 진짜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말랑말랑해서 누르는 재미도 있었어요. 두더지 잡기 게임도 있었고 이런 귀여운 것도 있었는데 빨간색 외눈박이만 안 나오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뽑아봤는데 빨간색 외눈박이가 나왔어요. 12월 토요일에는 매주 오다이바에서 불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오다이바에 가고 있는데요. 이케부쿠로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한참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니까 도쿄 텔레포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다이바에도 역이 2개가 있는데 도쿄 텔레포트역이랑 오다이바역 둘 중 가까운 역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이버시티 백화점에 건담이 엄청 크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이버시티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라에몽 미래 백화점이라는 상점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도라에몽 굿즈들을 팔고 있었어요. 귀여운 머그컵도 있었고 빨간 도라에몽도 있더라고요. 항상 보이는 스타벅스도 있었고 스타벅스는 한국에서도 잘 안 가서 일본에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구테 테마랑 키티 빵도 팔고 있네요. 오색 찬란한 포키 빼빼로도 팔고 있어요. 여기서도 도쿄 바나나를 팔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도넛은 줄이 너무 길어서 사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발바닥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를 사러 갔는데요. 일단 발바닥에는 휴족 시간을 붙일 예정이고 허리에는 그냥 아무거나 붙이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샤론 패스는 면적이 너무 적고 동전 파스는 저번에 붙였는데 따끔따끔해서 볼타렌 파스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휴족 시간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원한 기능밖에 없어요. 좀 알아보니까 이 볼타렌 파스가 일본의 허리 파스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오다이바에서 먹었던 야끼니쿠랑 불꽃 축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다이바가 나름 바다라 그런지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요. 다이버시티를 나오자마자 진짜 엄청 큰 건담이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되게 정교하더라고요. 빽빽한 건물이 가득한 도쿄 시내에서 오다이바로 오니까 이렇게 탁 트인 경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12월 달에는 오다이바에서 매주 토요일 날 불꽃축제를 하는데요. 마침 이날이 디지몬 25주년 기념으로 디지몬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버터플라이 노래에 맞춰서 불꽃축제를 하는데 어렸을 때 디지몬을 진짜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바다라서 해변가도 있는데 다양한 어트랙션이랑 액티비티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12월이나 1월에만 일본에 오는데 올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았던 적이 없어서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 시기가 여행하기 가장 좋더라고요. 오다이바 해변에는 자유의 여신상도 있는데요. 프랑스와 일본의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하네요. 아름다운 오다이바의 노을 경치도 구경을 하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서 아쿠아시티에 있는 야키니쿠 맛집에 가려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 오다이바를 구경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 갔는데 오픈하기 10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이날은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불꽃축제를 해가지고 예약한 손님만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꽝 대신 닭으로 이 콜라보라고 하는 야끼니쿠 집에 갔습니다. 야끼니쿠긴 한데 삼겹살이라 거의 한식에 가깝죠.
근데 이날은 유독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냥 갔는데 한국 요리를 별의별 걸 다 팔고 있더라고요. 간장게장에 설렁탕에 닭갈비에 김치 부침개에 육개장에 없는 게 없었습니다. 메뉴는 특선 코스로 주문했고요. 가장 먼저 상추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나왔어요. 깍두기랑 하얀 오이랑 배추김치 나왔어요. 이건 해물 부침개인데 새우살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배추김치도 맛있었고 떡볶이는 떡에 맛이 잘 안 들어있어서 좀 더 졸이면 더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기 찍어 먹을 간장 소스랑 쌈장도 나왔어요. 쌈채소도 되게 싱싱해 보이죠? 삼겹살이 나왔는데 때깔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맛은 한국에서 먹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약간 패키지 여행 가서 한식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어가지고 마지막에 돌솥 비빔밥도 야무지게 비벼가지고 잘 눌러붙여서 먹고 나왔습니다. 오다이바 왔을 때 한식 땡기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밥 다 먹고 밖에 나오니까 이제 해가 다 져서 어두워졌더라고요. 바깥에 좀 구경을 하다가 7시에 불꽃놀이를 시작해서 실내에서 좀 있다가 밖에 나가려고 아쿠아시티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자판기에 보니까 한국에는 없는 생콜라가 있더라고요. 펩시 생콜라인데 제로랑 그냥이랑 둘 다 있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불꽃축제가 시작을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서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화단 같은데 올라와서 앉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도 올라왔습니다. 僕たちにとっても大切な場所。ここお台場でみんなと集まることができて嬉しいな。ああ、準備ができたみたいだよ。花火上がれ。 불꽃축제가 끝나고 오다이바의 해변이랑 바닷가를 구경을 했는데 밤이 되니까 조명이 있어서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 해변에는 모래사장이 있어서 바닷가처럼 놀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다이바에서 힐링을 좀 하니까 기운이 생겨서 롯본기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불꽃놀이 인파가 한 번에 빠져서 복잡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경찰관분들이 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멀리 밖에서부터 제한을 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롯본기는 일본에서 오샤레를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롯본기 힐즈 건물도 되게 세련됐더라고요. 여기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도 되게 예쁘다고 해서 가볼까 했지만 저는 이미 시부야 스카이를 갔다 와서 가진 않았지만 야경 맛집이라고 하네요. 형형색색의 일루미네이션 거리를 지나서 이런 거대한 거미 같은 조형물도 봤고요. 여기에 한국 아파트같이 생긴 건물도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어서 구경을 했는데 여기는 사전에 입장 티켓을 사야지 들어갈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진 못했고 겉에서 꾸며놓은 것만 구경했습니다.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롯본기 일루미네이션 메인 거리인데요. 거리에다가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예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드디어 돈키호테에서 면세 쇼핑을 하려고 롯본기 돈키호테에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 도쿄타워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엔 낮에 봤는데 밤에 보는 도쿄타워도 되게 예뻤습니다. 돈키호테에 오기 전에 맛있는 거 사야 되는 거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 말차 라떼 하나 구입을 했고요. 도쿄 바나나랑 비슷할 것 같은 이 케이크도 고민했지만 사진 않았고 이 티라미수 초콜릿이 되게 맛있다고 유명해서 하나 샀습니다.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어서 더 맛있어요. 엄청 고급진 맛입니다. 선물로 딱 좋아요. 그리고 안 사면 섭섭한 곤약 젤리도 사고 일본 한정판이라는 포키도 사고 빈츠 고급 버전인 알포트 초코 과자도 구입했습니다. 개별 포장된 게 선물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가비 사라다 맛도 잔뜩 샀어요. 이 오리지널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항상 사는 샤사 초콜릿도 사려고 보니까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싹쓸이 했습니다. 이 딸기 맛은 저번에 사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멜티키스 초콜릿도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파두부도 2개 샀고요. 비싼 시푸드 컵라면도 샀는데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거의 다 팔렸더라고요. 그리고 키나코 모찌라는 이 초콜릿도 맛있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샀습니다. 쫀득하니 맛있더라고요. 다 사서 이제 면세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줄이 비상구까지 길게 이어져서 거의 1시간은 줄 서서 계산한 것 같아요. 역시 면세 쇼핑은 낮에 사람들 붐비지 않을 때 숙소 근처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로손 털어왔는데요. 맨날 똑같은 이로와스만 먹다가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자 하고 이 칼피스 소다 크리미 레몬 구입을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쇼트케이크 모찌 같은데
딱 봐도 맛있어 보여서 하나 챙겨왔고요. 돈키호테에서 거의 다 팔려가지고 몇 개 못 산 샤사 초콜릿도 있길래 하나 사왔어요. 면세품은 한국 돌아갈 때까지 먹지 못하니까 간식처럼 먹으면서 다니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와서 돈가스를 못 먹어서 히레카츠 산도를 샀는데요. 돈가스가 두툼한 게 엄청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지나칠 수 없는 이 치킨이랑 참치 마요도 샀습니다. 이 히레카츠 샌드 진짜 맛있더라고요. 겉에 묻은 양념이 엄청 감칠맛 나고 속은 촉촉하고 되게 조화롭게 맛있었습니다. 이거 칼피스 소다랑 같이 먹으니까 딱 맞았어요. 밀키스 레몬 버전 같은 맛인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치킨은 뭐 항상 맛있었고 간장 양념된 삼각김밥도 역시 꿀맛이네요. 이 쇼트케이크 모찌는 요즘 한창 맛있다고 유명한 모찌뿌유의 딸기 버전이랄까요? 저는 모찌뿌유보다 개인적으로 이 딸기 맛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입에 넣자마자 순삭해버렸습니다. 후식으로 샤샤 초콜릿으로 바삭바삭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도쿄 여행 4일차 아침인데요. 아쉬운 마음에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아사쿠사에 가고 있습니다. 10시만 넘어도 자리가 없는 지하철 진보관소에 짐 맡겼어요. 영수증 밑에 6개 번호가 짐 찾는 비밀번호랑 사진 찍어두면 좋습니다. 아사쿠사 상점들은 대부분 10시는 돼야 열기 때문에 아침에 좀 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10시쯤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찍 와서 한가하게 걷는 것도 좋네요. 길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센소지의 정문이라고 하는 카미나 리몬입니다. 그리고 7월 넷째 주에 오면은 아사쿠사 스미다강에서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7월에 도쿄는 진짜 엄청 더울 것 같지만 불꽃축제가 이쁠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가 10시에서 11시가 되면은 사람들로 꽉 차는 상점가 거리인데요. 지금은 아주 횡하네요. 그래도 드문드문 문 연 가게들도 있었어요. 상점가를 쭉 지나가지고 센소지 입구에 다다랐는데 한겨울인데도 거리에 단풍이 예쁘게 들어있어서 너무 예뻤고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끝내줬습니다. 절에 들어가는 문 약간 도깨비 같은 게 서 있었는데요. 인상이 진짜 험악해서 삿된 것들은 정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이 생겼습니다. 센소지 절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정말 예쁘더라고요. 안쪽에 들어오니까 공원 같은 곳에 이런 포장마차가 있었는데요. 게살 꼬치 파는 데랑 몬자야끼 꼬치랑 야끼소바, 소시지랑 탕후루 이것저것 팔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른 시간이라 다른 데는 문은 안 열었고 여기에서 이것저것 사 먹어보려고 기웃기웃 거렸는데 제일 먼저 먹었던 건 이 몬자야끼 꼬치인데 시부야에서 먹은 몬자야끼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몬자야끼를 뭉쳐놓은 맛이랄까요? 오타오쿠 소스로 맛을 냈다고 하네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바다 맛이 가득한 꼬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시지를 먹었는데요. 이 소시지는 그냥 되게 평범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야끼소바를 사 먹어봤는데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센소지 절을 나와서 메론빵 맛집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메론빵이 진짜 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생크림을 넣은 메론빵을 사 먹었는데 동물성 크림인 건지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센소지 일정을 마치고 가파 도구거리에 가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요. 걷는 내내 스카이트리가 보이더라고요. 4일 내내 매일 3만 보 이상 걸었더니 허리랑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리에 앉아서 조금 쉬기도 하고 10시에 차례대로 오픈하는 그릇들도 구경을 했습니다. 되게 특이하고 일본스러운 그릇이 많더라고요. 특이하고 이쁜 거는 엄청 비쌌고 이건 좀 평범한데 싶었던 거는 저렴했습니다. 엄청 큰 그릇도 800엔밖에 안 했어요.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이쁘고 가격도 괜찮은 게 있으면 구매하려고 구경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여기 진짜 비싼 그릇도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예술작품처럼 생겼길래 구경을 했는데 도자기 명인이 만든 건지 그릇 가격이 진짜 사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모형을 판매하는 가게도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실물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금방이라도 먹고 싶더라고요. 가차샵에 있는 초밥 뽑기랑 비교했을 때도 퀄리티가 좀 더 세세하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저렴했던 게 이런 귤 단품이었는데요. 이거는 300엔 정도 해가지고 사볼 만한 가격이더라고요. 키링으로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딱히 쓸 데가 없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리얼하죠? 입구 쪽에는 더 화려한 음식 모형들이 많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표현한 건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바나나도 익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기념삼아 한 개 정도는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넉넉히 보다가 디스크가 터진 건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을 곳이 필요해서 다시 아사쿠사 근처에 돌아간 다음 점심을 먹을 생각입니다.
가는 길에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엄청 귀여운 가파 동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되게 처연해서 귀엽더라고요. 가파 도구거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니스탑을 봤는데 일본에서 미니스탑을 처음 봐서 얼른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 미니스탑도 점점 점포들이 안 보이던데 일본 미니스탑들도 점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보였던 편인데 지금은 세븐일레븐, 노선, 패밀리마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입지가 많이 작아진 걸까요? 하는 거는 딱히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케이크 종류가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유명한 오하요 푸딩 마지막으로 한번 사 먹을까 했지만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횡단보도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구경을 하니까 도쿄의 원룸은 한 달 월세가 130만 원 정도네요.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돈키호테가 있었는데 로봉기에서 못 산 게 있어서 여기에 있으면 구입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젖병 딸기 라떼였는데 SNS 대란템이라고 하네요. 바나나 맛이랑 일반 우유 맛도 있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중국 거 같더라고요. 로봉기에서 발견을 못했던 게 이 칼피스 민트 사탕인데요. 이것도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샤인머스켓 젤리인데 이게 새콤달콤하니 엄청 맛있다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오징어도 하나 사가지고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일본 와서 제대로 된 야끼니쿠를 못 먹어서 그게 좀 한이 맺혀서 구글 평점 좋은 데로 찾아서 가봤는데요. 여기 런치 세트 메뉴가 좀 저렴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런치 세트 메뉴로 3,000엔짜리 2세트 주문했습니다. 주문은 QR 스캔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넣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옆에 깨 가른 거랑 고춧가루가 있었는데 딱 봐도 맛있어 보여서 앞접시에 덜어놨습니다. 때깔이 환상적인 소고기가 나와서 서둘러서 불판에 구워봤는데요. 일본 야키니쿠는 이렇게 기름이 진짜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방금 채워넣은 듯한 간장 소스도 넣었는데 얼마나 많이 채워넣은 건지 줄줄 새네요. 깍두기랑 미역국도 나오는데요. 한국처럼 리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먹었습니다. 잘 익은 고기에 깨랑 고춧가루 묻혀서 간장이랑 밥에 올려서 먹었는데 진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이게 야끼니쿠지. 그리고 도톰한 소고기도 구워 먹어봤는데 얘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맛있게 구워 먹고 토스카드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둘이서 6,000엔이면 꽤 저렴한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만족한 맛집입니다. 일본 스타일 BBQ라고 하네요. 배도 부르고 소화도 시킬 겸 거리 구경을 했는데 이모노를 대여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전 11시쯤 되니까 확실히 아침보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붕 위에 리얼한 닌자도 구경을 하고 길을 걷다가 가차 발견을 했는데요. 센소지의 상징인 마그네틱이 300엔밖에 안 하더라고요. 있자야 본전이지 싶어서 얼른 하나 뽑았습니다. 똥 색깔이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소지를 눈에 한번 담아주고 길을 걷다가 스카이트리랑 한눈에 보이는 곳도 발견을 했는데 과거 현대가 공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곳에 향을 피우는 걸 봤는데 이 연기를 몸에 베게 하면은 뭔가 행운이 온다고 하네요. 잘못 꽂다가는 옷이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도 조금 구경을 하다가 아침에는 사람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문 안 연 가게들이 많았던 센소지 거리 상점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요. 센소지 입구로 다다르니까 되게 큰 집신이 있더라고요. 이 집신의 의미는 안에 거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겁먹고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오전 9시쯤이랑은 다르게 인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행운 키링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2025년이 청뱀의 해라서 이런 뱀 키링이 많았습니다. 저도 뱀 키링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여기 마그네틱도 되게 많았는데 700엔으로 가격은 좀 있어서 사진 않았습니다. 이제 아사쿠사 일정을 마치고 짐 보관소에서 비밀번호 넣고 짐을 찾은 다음에 스카이 엑세스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40분마다 한 대있는 스카이 엑세스 타고 1시간 정도면 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앉아서 갈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일찍 와버리는 바람에 할 게 없어서 쇼핑 다이닝 센터를 구경을 했는데요.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더라고요. 식당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저는 출국장 지나서 이푸드 라면 먹으려고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햄버거 먹었어요. 귀여운 레트로 감성의 공중전화 구경도 하고요. 삭신이 쑤셔서 전망대에 있는 마사지 기계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에 300엔 정도로 괜찮은 가격이더라고요. 비행기 이착륙 구경을 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니까 진짜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팔이랑 발이랑 온몸을 다 풀어주더라고요. 이 맛에 중독돼가지고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한 번에 10분 정도인데 600엔에 20분이라니 꽤나 합리적이죠? 두 번째 마사지 받을 때는 전부 최고 강도로 올려놓고 마사지 받았어요. 전망대에서 비행기 뜨는 거 구경도 하고 시원했던 마사지 기계를 지나서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아까 아사쿠사 돈키호테에서 산 샤인머스켓 젤리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산 민트 칼피스 사탕도 먹었는데 되게 안 나왔어요. 체크인을 하고 나오니까 아키하바라 텍스퍼리라는 점이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다는 이푸도 라멘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좀 매콤한 게 땡겨서 스페셜 카라케멘을 먹었어요. 가격은 1,590엔입니다. 콜라도 하나 주문을 했고 라멘 2개랑 콜라까지 해서 3,000엔 정도 나왔어요. 계산해주는 분이 좀 맵다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고 받았는데 진짜 맵긴 맵더라고요. 하지만 엄청 맛있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라멘집이에요. 이제 스이카 잔액이랑 동전 남은 거를 털러 세븐일레븐을 찾으러 떠났는데요. 이푸도 바로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매장이 협소해서 다양하게 있지는 않았고 살짝 피곤한 감이 있어서 아메리카노 하나 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각김밥이랑은 다르게 밥이 엄청 쫄깃한 참치마요도 사고 대망의 결제 시간인데 스이카는 한 번에 하나밖에 결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은 스이카 1로 그리고 샌드위치는 스이카 2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익숙하신 건지 직원분이 엄청 빠르게 결제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던 타마고 샌드도 맛있게 먹고 제일 좋아하는 콘마요빵은 집에 들고 가서 먹었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한지 맛있었고 계란볶음밥 주먹밥도 감칠맛이 훌륭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3박 4일의 짧은 학교 여행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일본 여행지는 아마도 후쿠오카나 홋카이도가 아닐까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비행기 안 화장실에 흡연이 절대 금지라고 하는데 재떨이가 있더라고요. 이건 뭘까요?